많은 분들이 네. 미국 대선이 방향성을 바꾼다라고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선 이슈 뭐 아니면 선거 결과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거 결과는 추세를 가는 과정에서 네. 오버슈팅을 보여주든 언더슈팅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이게 잘 가던 증시를 부러뜨리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등락은 있겠지만 네.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 그동안 좀 억눌렸던 부분들이 네. 조금 정상화되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 남은 우리 시장, 네,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마음으로 좀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지, 우리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11월하고 남은 기간의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국내랑 해외를 좀 나눠 볼까요? 뭐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계절적으로 4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코스피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10월에 되게 부진합니다. 10월 달에. 코스피가요. 예. 역대 보면 예. 네. 특히 글로벌 증시보다도 2000년 이후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언더를 하고 네. 2021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언더를 해요. 못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그 메이크업 하는 그림이죠. 네. 한번 작년만 한번 돌아와 보셔도 작년 10월 말에 코스피가 2300이 깨졌습니다. 아, 네. 네, 2270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코스피 뭐 2200 간다, 2100 간다 그랬는데 그때를 저점으로 두 달 만에 400포인트가 뛰어 올라서 2670으로 1월 초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 두 달 동안 글로벌 1위였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조금 반복돼 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1월, 12월은 뭐 물론 11월 초에 뭐 대선 리스크도 있고 고용지표나 뭐 FMC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눌려있던 것만큼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심리적인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고 위축돼 있는데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월이나 이런 시점 즈음에 네.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네.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현상은 하나죠. 실적입니다. 아. 실적이 한국은 실적 시즌의 계절성이 뚜렷하죠.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 상회, 3분기 예상 하회, 4분기 쇼크. 네. 근데 4분기에는 다음에 거를 쳐다보다 보니까 좋을 것 같으면은 올라가고 좀 불안정하면은 내려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럼 왜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 달에만 유독 이렇게 약했냐를 네. 보면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거나 최소한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죠. 근데 3분기 때 실적이 불안정하다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4분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그 다음에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좀 비슷한데 올해 코스피 10월 달 한 달 동안 이 시가총액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한번 잠깐만요 보여드리면은 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은 10월 한 달 동안에 시가총액이 어떤 업종들이 변했나를 보여드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화학, IT 가전, 자동차, 화장품, 의류, 철강, IT 하드웨어, 건설, 뭐 반도체, 뭐 닉스 때문에 반도체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긴 했죠. 전반적으로 이 업종들을 보면은 수출주, 중국 소비주, 2차 전지 이런 쪽에 포진돼 있거든요. 네. 최근 실적 전망이 좀 뚜렷하게 하향 조정되는 업종들입니다. 보시면은 에너지, IT 하드웨어, 가전, 화학, 호텔 레저, 철강, 반도체, 건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9월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위주로 실적이 하향 조정되다가 네. 9월 중순부터는 반도체 이외의 업종들이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발목을 잡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패턴들이 매년 10월 달에 반복되다 보니까 10월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약했던 네. 패턴들을 보여왔고 이제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면서 11월, 12월에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반복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반등할 때 네.
그 다음 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산업에서의 어떤 실적 전망이 높아지면서 그럴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 많이 내려온 애들, 저평가된 저평가 업종들이 대한, 한번 튀어오르고 네. 그다음에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11월, 12월 지나면서는 이제 25년, 올해로 따지면 25년에 좋은 애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 저평가 매력이 높은 업종 그리고 지금 내년도 괜찮게 생각되는 업종들은 뭐 반도체, 조선, 뭐 2차 전지, 인터넷, 자동차는 조금 플랫하긴 하지만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지금 많이 빠진 업종들이 뭐 계속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네. 올해 11월, 12월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친구들 많이 빠진 친구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네.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제자리 돌아가는 그거를 내 수익의 포인트로 좀 노릴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네. 올해 말까지는 2,800 이상, 2,900 가까이 가는 그림들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300포인트거든요. 네. 작년에 10%. 네, 10% 정도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지금 8.7, 8.8배거든요. 코스피.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수준이고 네. 올해 평균만 간다 하더라도 2,700선까지는 그냥 가는 거고요. 올해 평균. 올해 평균. 그리고 PBR 측면에서의 올해 평균을 가면은 2,750, 60 정도는 충분히 열려 있고 뭐 충분히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눌렸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나오는 거는 2,750, 60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여기서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내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그 이상을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 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네. 미국 대선이 방향성을 바꾼다라고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선 이슈 뭐 아니면은 선거 결과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브렉시트 때 브렉시트 가결된 다음에 네. 시장이 어떤지 따져본다면 가결 결정되자마자 금이랑 막 달러 폭등하고 네. 주식시장 폭락을 했어요. 네. 며칠 뒤에 바닥 잡고 다시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추세대로 갔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 결과는 추세를 가는 과정에서 네. 오버슈팅을 보여주든 언더슈팅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이게 잘 가던 증시를 부러뜨리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11월 6일부터 정책이 나오나요? 정책이 시행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 리스크 하시면서 많이 경제의 흐름들을 반영을 하시는 거 보면 2018년 이후부터 경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 네. 2016년 11월 9일 날 당선이 되고 2017년 2월 달에 취임을 하고 네. 3월, 4월 달에 내각을 구성하고 5월, 6월 달에 어느 정도 정책이 아웃라인이 잡히면서 하반기에 정책을 펼쳤고 그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2018년이라는 거죠. 그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등락은 있겠지만 네.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해리스가 되면 그동안 좀 억눌렸던 부분들이 네. 조금 정상화되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때가 2016년이죠. 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2016년에는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힐러리 당선 확률 99%, 맞아요. 네, 트럼프 당선 확률 1%였어요. 예. 근데 1%요? 네, 1%였습니다. 그때 회고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 자신도 당선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9월 달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와서 이게 붙어버리니까 증시가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도. 네. 9월 달부터 S&P 500은 3.96% 빠졌고 코스피는 6.7% 빠졌는데 코스피가 더 빠졌죠. 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때려서 한국은 더 힘들어질 거다. 네. 이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가 11월 9일, 11월 4일 저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S&P 500과 코스피 간의 괴리가 한 100포인트 정도, 200포인트 정도 났는데 네. 2017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붙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때려서 한국은 힘들 거야라고 했는데 붙어버렸죠. 저 시기에는 그러면 코스피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훨씬 더 훨씬 더 높았다는 높았죠. 네. 거네요.
트럼프가 2월 달에 취임을 하고 3, 4월 달에 내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펼쳤다 하더라도 네. 2017년 상반기에는 별 영향이 없었고 기존 흐름대로 갔다라는 거죠. 네. 잠시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흔들렸을 뿐. 음. 그리고 2016년, 17년 지나면서 트럼프가 되면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달러 흐름도 한번 보여드리면 트럼프 당선을 우려해서 10월, 11월, 12월 초까지는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6년 12월부터 이게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8년 초에는 103포인트였던 게 88포인트까지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업종을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올드 이코노미가 부활할 거야.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초까지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증시보다 좋았어요.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IT가 좀 쉬어갔는데 12월 초에 바뀌면서 에너지는 폭락을 했고요. 소재 산업재는 그냥 플랫했고 IT가 시장을 다 이끌어갔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추세가 있고 네. 여기서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흔들리긴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오히려 기존의 추세가 재개됐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대선 결과 확인하는 시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고 해소시켜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채권금리가 좀 계속 오르는 것도 네. 트럼프 리스크가 좀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를 지나면서는 전반적으로 채권금리 달러 강세도 좀 진정되고 네.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그리고 또 때마침 중국의 인민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업이 이제 흘러가는 거는 결국 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잘 나가던 산업이 갑자기 대통령 바뀐다고 그쵸. 갑자기 꼬꾸라지고 이렇지는 않을 않을 거라는 거다. 거는 우리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 네. 그 앞서 보여주셨던 2016년 사례는 시장에선 걱정을 이미 했었고 당선 전부터. 네, 네. 근데 지금은 걱정하는 거 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쵸, 그쵸. 조금 멀리 보면은 우리가 다 공감이 되지만 네.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굴곡이 크면 어쩌냐에 대한 고민으로 나오는 네. 질문들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할 시점은 내년 2025년 하반기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전망을 크게 열어놓으면서 상고하저를 보고 있는 거는 네. 일단은 매크로 환경들은 물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는 거지. 그걸 걱정해서 지금부터 IT 다 팔고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 확률을 역전하는 시점부터 강했던 뭐 자동차라든지 네. 은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냐? 전 오히려 11월 5일 전후로 해서는 지금 좀 많이 빠졌던 뭐 제약, 헬스케어라든지 소비 관련된 종목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자동차,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쪽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정책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가 더 네. 산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산업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사례를 돌아보면은 네.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될 줄도 몰랐던 사람이었고 내각을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었고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2018년부터 시장이 반영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조금 더 앞당겨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뭐 이건 잠깐 이제 저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 네. 좀 전에 뭐 댓글에도 좀 올라왔습니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네. 쐈는데 ICBM으로 대륙간 추정이 탄도공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굉장히 이제 고각 고각으로 발사를 발사했던, 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재진입을 하는 그런 걸 아마 지금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러시아 이제 뭐 파병이나 이런 이슈가 네.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무슨 그런 미사일 기술을 더 받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이런 무력 시위를 좀 하고 있다는 소식 한 아침에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이런 그 대북 이슈는 증시에는 이제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죠? 네, 지금 그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나옵니다. 요즘에요? 네. 근데 신경 안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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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심 많이 없으셨죠. 네. 네. 대북 제가 신입사원 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만 쐈다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근데 이게 한국 사회나 경제나 아니면 증시가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반복됐던 똑같은 이슈들에 대한 임팩트가 좀 잘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본다면은 트럼프 1기보다는 2기에 대한 적응도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 처음에는 뭐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았지만 정신 없었죠. 네. 진짜 매일 밤 새벽에 트위터 보는 게 아주 트럼프도 있죠. 네. 네. 맞네요. 피곤했죠. 네. 그 만약에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환율 역시도 트럼프의 당선 혹은 뭐 해리스 뭐 큰 상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때도 제가 2017년에 기억하는 거는 그때 대세가 트럼프가 되면 달러 강세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말고 매크로 변수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네. 그래서 IT가 더 강할 거고 한국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17년 전망을 하면서 그때 제가 되게 극소수 의견이어서 네.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경기가 좀 슬로해지고 있죠. 네. 너무 뜨거웠던 게 식어가는 과정이고 유럽은 기저효과만으로도 내년에는 1%대 성장을 가요. 네. 그러면은 둘 간의 경기 격차가 좁혀진다는 의미는 달러가 강해질래야 강해질 수 없는 환경이 아닐까? 네. 속도의 문제긴 하지만 달러의 방향성 자체는 우하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104포인트, 104.5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림들은 좀 많이 떨어졌다는 되돌림 과정이지 여기서 105, 106 가는 그림은 아니다. 오히려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원달러 환율도 최근 뭐 1390원 막 넘나들면서 예. 막 불안해하셨는데 정점이다. 저희는 내년 지금쯤이 정점으로 네. 보이세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는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그래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0원 밑이요? 네. 근데 내년 상반기면 지금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면은 아니죠. 6개월, 6개월, 6개월. 네. 6개월. 올해 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8개월, 8개월 정도 죄송합니다.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0원 아래도 볼 수 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좀 떨어지면 가능한 네. 거겠죠. 그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데에는 또 중국 쪽 힘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실물 지표들도 꽤 잘 나왔잖아요. 네. 9월 실물 지표가 잘 나왔는데 정책은 왜 지금 발표됐는데 왜 9월 달부터 경제 지표가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경기 부양 정책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네. 작년 7월 말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11월에는 재정 확대하면서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3.8이라는 재정 적자 비율을 늘렸고 네. 올해 2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3월 6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임팩트 있는 정책들이 올해 9월 말부터 나왔다라고 본다면 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경제도 조금 그러니까 구조적인 흐름들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네. 그동안에는 구조적인 흐름도 내려가고 사이클도 내려갔던 흐름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이클이 이게 좀 턴어라운드하는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들이 사이클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들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압력을 높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근데 뭘 좀 분위기가 있어요? 유럽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거 아닌가? 안 좋죠. 엄청 안 좋죠. 예. 독일도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인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유럽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펼치긴 되게 어려워요. 재정 적자 비율 높은 나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지금 금리 인하를 좀 가속화하고 있죠. 13년 만에 연속 금리 인하했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유럽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하면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또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2번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네. 3-4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속도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이랑 미국이.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저 금리 내리는 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기가 다 안 좋다는 거는 글로벌하게 다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안 좋으면 믿을 만한 건 또 미국 아닌가? 이제 이러면서 돈 들고 미국 싸들고 갈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미국 달러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 변수 말고는 오히려 강세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경기가 슬로해지죠. 예? 경기 모멘텀이 3%대 성장을 하는 게 예. 어제 발표된 3분기도 2.8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예. 이게 1.9 정도까지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1.9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내년 상반기 중에 1.9. 근데 유럽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동안 너무 못했죠. 네. 0%대 성장,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 막 그랬죠. 네. 그 기저 효과가 내년에 반영되면서 1%대 초중반 경기 성장은 간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미국과 유럽 간의 GDP 성장률 격차가 3% 포인트 정도 납니다. 네. 근데 이게 0.5% 포인트 차이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달러 약세 압력을 높여주는 변수가 될 거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미국과 유럽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본다면 달러 약세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유럽 경기가 너무 나쁜 거는 지금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럽은 중국이 조금 살아나면 네. 유럽도 조금은 훈풍이 붑니다. 지금 유럽이 너무 힘든 이유는 에너지 의존도는 러시아에 높여놓고 네. 제조업 의존도는 중국에 높여놨어요. 그러면 러시아도 믿을 게 안 되고 중국도 믿을 게 안 되니까 둘 다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조금만 살아나 준다면 네. 지금 유럽 경기의 제일 골칫거리라고 하는 독일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내년 상반기 중에 1,300원 아래로도 한번 네. 볼 수 있는 상황이 네. 될 것 같다. 네. 그럼 지금 달러는 거의 이제 고점이라고 네, 판단하시는 저희는 것 같고, 고점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달러로 뭘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일 수 있겠네요. 좀 피하자, 좀 줄이자 비중을. 하다못해 미국 주식을 사더라도 달러로 바꿔서 사게 되면은 네, 뭐 10% 올라봤자 네, 맞습니다. 10%는 마이너스 네. 요인일 테니까. 그래서 뭐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차원에서의 미국 투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미국으로 더 가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가 약세일 때 항상 그랬듯이 신흥국하고 신흥 아시아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다들 많이들 기억하시겠죠. 제일 나쁘다고 할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아, 네, 2달 반 전에 곡소리 나올 때가 AI 끝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랬었나요? 네, AI 성장성 끝났다. 네. 뭐 블랙웰 뭐 이거 네. 설계 결함 뭐 이거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아. AI 수요 이제 정점 지났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7%까지 빠지고 막 그랬었죠. 네. 그때가 저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딱 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 침체간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사상 최고치 갔고요.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너도 나도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너도 나도 일본 사야 된다고 난리였습니다. 네, 그때가 정점이었고요. 2021년 1월로 돌아가면 동학개미 운동 어마어마했죠. 예. 네.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국장 탈출이 워낙 네. 그냥 뭐 유명한 키워드가 되다 그죠, 키워드가 보니까. 됐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이제 믿음은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잖아. 우리 투자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 사실 네네네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거지. 네네. 만만 좀 조건만 맞으면 지금이라도 미국 가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네.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거 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뭐 매력은 뭐 있어요? 싸다는 거? 일단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팔았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좀 약해지고 원 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네. 환차익을 노린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한국을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외국인들이 네. 워낙 많이 파니까. 네. 근데 한국을 떠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네. 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현물을. 그쵸? 7월 12일 이후 16조 6천억 팔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외국인 선물은 8월 16일 이후 1조 7천억을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을 팔려면 선물을 먼저 팔아야겠죠. 음. 왜냐면은 7월 10일부터 8월 중순까지 6조 3,500억을 팔았거든요. 네. 야, 시장 빠진다. 음. 근데 외국인 지금 현재 포지션은 선물은 사고 현물을 팔고 있는 거죠. 근데 현물을 파는 것들을 또 한번 보니까 7월 12일 후 16조 6천억, 5천억 팔았는데 그 중에 15조 9천억이 반도체고 그 중에 15조가 전자입니다. 네. 네. 한국을 판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전자가 도는 게 중요할 거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돌아오는 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애들을 보면은 수출주, 2차 전지,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출이 개선되는지, 2차 전지 업황이 괜찮을지, 중국 소비가 살아나는지 요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수출은 계속적으로 견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유럽하고 중국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아요. 네. 예, 둘이 합친 게. 미국은 한 19% 되고 둘이 합치면 한 32%, 33% 예. 되거든요. 네. 얘네 둘이 올라와 주는 게 힘이 훨씬 셀 수 있다. 그래서 수출이 괜찮을 거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최근 좀 반등했다 또 눌리고 있는데 중국이랑 유럽 경기가 좀 살아나면 전기차 수요도 조금은 나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리고 채권금리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원자재가 움직이겠죠. 니켈이나 뭐 리튬이나 이런 쪽들. 네. 그러면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도 진정되고 관련된 원자재들이 반등을 한다면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을 보면은 경기 부양 정책들이 부동산 부양 딱 하나 소비 부양 이 딱 두 네. 가지가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내년 상반기쯤에 살아나는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금 유입될 수 있는 여유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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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네. 짧은 그림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대략 한 8개월 정도의 네. 투자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게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업종이랑 네. 내년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는 업종이랑 네. 업종 어디예요, 그게? 반도체, 반도체, 조선, 조선, 2차 전지, 2차 전지, 인터넷 인터넷.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너무 싸다. 지금 또 PER 4배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웬만한 주요 업종들 다 네요. 반도체, 네. 2차 전지. 그리고 요즘 많이 자동차. 빠졌던 애들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던 애들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업종을 말씀드릴 때는 최근 많이 좋았던 애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고 네. 지금 저 별로 안 좋다라고 한 쪽을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업종 중에도 그러면 제일 좀 많이 빠졌던 친구? 아니면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업종 내에서요? 네. 대장주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럼 대장주 네,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대장주를 보자. 왜냐면은 11월, 12월 달에 또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입니다. 수급. 배당락 전에 뭐가 들어온다?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네. 11월, 12월 달에 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항상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대형주가 네.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12월까지는 이렇게 눌려있던 애들이 튀는 특히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친구들 반도체 뭐 저 2차 전지 자동차 등등해서 이 친구들 다 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9월 달은 좀 조심하자라 말씀드렸었고 10월 달부터는 좀 모으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그냥
뭐 ETF를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들을. 그리고 종목들을 뭐 한두 종목씩 대표주들을 네. 좀 사셔도 될 것 같고. 네네네. 많이 갖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이미 주식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냥 들고 가셔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그렇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마음이 많이 좀 따뜻해집니다.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이렇게 들으면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달에 한번 보시죠. 한번. 네, 다음 달에 모시고 제가 아주 혹독한 방송이 될지 아니면 아주 네. 푸근한 방송이 될지는 다음 달 성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